장중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파월의 발언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주가를 끌어내린 가장 강력한 이유는 파월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 금리 인상 없다,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는 얘기죠. 자,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발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진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업황이 조금 휘청거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조차도 잉여 현금이 좀 부족해지는 상태가 벌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해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도에 특별 배당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 이익 잉여 현금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또 이제 정말 내년도에 특별 배당 못 받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10억 이상 자산가들, 뭐 부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매수 종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네, 수상하다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아무튼, 네, 10억 이상 부자들의 매수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어떠한 부분들이 수상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 목요일입니다. FOMC 결과를 기다리신 분들, 네, 새벽 4시부터, 네, 이제, 뉴스를 보셨으리라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월드컵 보시려고 일어나신 분들 많이 계셨죠? 네, 4시에 파월과 월드컵이 동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월드컵 보신 분이 더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파월의 발언이 그다지 이제 썩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잘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발언 이후에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벌어졌고요. 다시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상승세로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 나스닥은 마이너스 0.76%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파월 발언 이후에는 더 크게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거 많이 회복해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중에는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나스닥 뭐 다우지수 전부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 한 2%쯤 올라갔었나요? 더 올라갔었나요?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쾅 하고 떨어뜨리는 모습들, 아우 파월 진짜 이렇게 보면 너무 얄밉죠. 네, 이제는 파월이 공공의 적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2월 FOMC에서 0.5% 기준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었어요.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이제 파월의 발언입니다. 파월의 발언이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금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인 경험이 너무 빨리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해준다. 네, 그래, 역사적 경험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꼰대 발언이죠. 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네.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었어. 이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꼰대 발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뭐, 네, 그래서 피벗. 이 피벗이란 말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 피벗은 이제, 뭐랄까, 태세 전환. 네, 태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을 지금까지는 긴축을 유지하고 있다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 그런 것이 피벗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벗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방향 전환, 뭐, 정책 전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피벗, 뭐, 이게 영어 쓰면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조기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부담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반가운 네, 감축,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CPI 지표요. 그래서 7.1%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우 반가워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사실 뭐 지금 같은 때는 이제 자기들의 어떤 통화 정책,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 지금 보면 이제 더 떨어질 거예요. 네, 내년 1월 보면은 이제 6%대로 떨어질 거고 뭐 예상치로 보게 되면 이제 내년 한 해 동안은 계속 꾸준하게 좀 감소하면서 뭐 5%대, 뭐 4%대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튼 뭐 계속해서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연준에서 계속 2%대를 고집하게 된다라면은 내년에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이제 시장이 자꾸 그 언론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서 계속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계속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안 했고 그 전에도 안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안 한 거예요. 금리 인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년에는 없다. 이런 얘기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다시 언론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쩌다.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가 이걸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파월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파월이 되게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네, 계속해서 일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년에 금리 인상할 생각이 없어요. 없다고요. 계속 얘기하는데 뉴스가 또 얘기하는 거죠. 뭐 지표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언론 플레이가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괜찮아 갈 길이 조금 더 남았다라는 것으로 발언을 좀 바꾼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아직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축을 더 이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금리를 조금 올려놓은 수준이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FOMC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일단은 뭐 감속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긴축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들에서 0.75에서 0.5로 내려갔고 내년도에는 당연히 2월 달에는 0.5가 될지 0.25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0.25로 내려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종 금리는 기존의 4.6에서 5.1로 높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될 건 없겠죠. 그래서 0.25, 0.5 그 정도 1년 동안 그 정도 올리는 것은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2024년도에는 금리가 3.9,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년도에는 최종 금리가 올라가지만 2024년,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내후년쯤 돼야지 2024년쯤 돼야지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3.9에서 4.1로 올려잡았다 하더라도 5보다는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경제 전망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장률 전망치는 조금 이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3%까지도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이제 2%대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전망치가 지금 5.6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가 됐을 때는 더 감소세를 더 강하게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업률 전망치예요. 실업률이 지금 올해는 3.7% 정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내년에는 4%대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대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4% 초반 또는 4%보다 아래쪽 들어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4%를 넘어가거나 4%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나빠진다라는 어떤 개념이 되고 실제로 실업이 나빠져요. 그래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고용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4% 초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쉽지가 않죠. 금리를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2024년쯤 됐을 때
4%대 후반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감하고 좀 비슷하게 가죠. 그래서 경기 성장률이나 경기 침체 우려감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실업이 나빠지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네, 금리 인하는 없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금리를 더 올려주겠다라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총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드렸던 말씀과 똑같아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 도대체 누가 얘기했는데 그걸 뭐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네, 금리 인하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떠들어댔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들 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아.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내년도에 금리 인하 없어요. 저도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후반부 정도나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 인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월 정도에 열리는 FOMC에서는 0.5 아니면 0.25인데 이거는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 지표 상황 보고 결정하겠다. 만약에 CPI 지표 또는 실업 지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발표가 된다라면 2월달에 FOMC 결정할 때는 당연히 0.2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0.25든 0.5든지 간에 일단 상반기 동안에는 금리 인상이 띄엄띄엄이라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후반부에는 금리를 올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가 되면 금리를 동결한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은 네, 증시에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경기가 조금 주춤해진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경기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쫙 치고 올라갈 때 이런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는 그런 형태의 자연스러운 정책이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충격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네, 이러한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고금리 기조 유지가 될 거고 이 경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과 금리 그 다음에 이미 높아진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오게 되겠죠. 자, 올해는 어쨌든 잘 마무리된 거고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8월에 발언인들이 뭐 크게 영향을 더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산타랠리 가야 되는데 열받네 이런 정도의 느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네, 눈치 보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부담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로 연결되는 부분들 뭔가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은 걱정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반도체 업황이 좀 휘청거리니까 배당 실탄이 바닥났다. 삼성전자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삼성전자 걱정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네.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600억이 나왔다. 이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온 적이 2000년에 한 번 있었고 2008년에 한 번 있었고 이렇게 되었대요. 2000년대는 이제 닷컴 버블 뭐 그런 게 있었던 시절인데 이때가 마이너스 7조 원 정도 나왔었고요.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예요. 이때는 마이너스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네 플러스 뭐 현금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네 이상하다라고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위기감, 금융위기에 맞먹는 그런 형태의 위기감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런 포지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고 나서,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다음에,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이후에 주가 상승이 어떻게 됐죠? 그때 닷컴 버블 이후에 주가가 많이 폭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2007년도까지 상승했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폭락하고 나서 또 계속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봐라. 네. 또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잉여현금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28조 원이래요. 이 정도면은 뭐 재무 상태에서 큰 문제 없고요. 문제는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배당을 주게 되는 부분들은요, 잉여현금의 50%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배당으로 준다. 즉, 잉여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닥이 났다 그러면은 더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난번에 2020년도에 특별배당 받은 게 있잖아요. 그때 특별배당을 10조 원 정도 해가지고 줘서 주당 1,500원 정도 더 줬죠. 그래서 그거 아주 짭짤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똑같이 또 받으려면 내년까지 지금 2년 지났잖아요. 3년마다 지금 이게 발생이 돼요. 3년마다 이제 배당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 동안에 이제 정규 배당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후 내년도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이 또 특별 배당에 대한 어떤 실시 여부나 또는 주가 상승에 대한 여부 뭐 그런 걸 확인해가지고 이제 배당률도 정하게 될 텐데 내년도에도 특별 배당을 좀 받고 싶다라면 이제 돈이 좀 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니다 싶은 얘기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규모를 그 당시 주가의 한 3% 정도대로 계속 유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내년도에는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주가 올랐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배당 규모를 좀 더 높게 잡아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잉여현금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잉여현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도 당연하지만 외국인 또는 누구죠? 이재용, 삼성 일가. 왜냐하면 아직 그 상속세를 더 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배당 같은 거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높여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배당이 높아지게 되면 또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매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계속 작업을 하는 올해 배당은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라면 내년도를 노리고 들어오는 거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생각해보면은 지금 2019년도나 2018년도 같은 때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정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들어갈 때 거의 1년에 가까운 그런 매집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중후반부부터 슬쩍슬쩍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거 감안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잉여현금이 약간은 이제 좀 줄어들어 돈 배당으로 줄 돈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내년도까지 어떻게 채워 넣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에 현금이 없대 이게 아니라요. 현금 많아요. 현금 128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많고 이 배당으로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본 배당은 계속 줘요. 근데 특별 배당을 주냐 안 주냐 이걸 가지고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신저가 행진에도 줍줍줍줍 10억 이상 부자들이 이 종목들을 담았다. 요즘에는 1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10억 원을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았느냐죠. 주식 계좌에 10억 이상 넣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일 수 있어요. 왜냐면 현금성 자산을 이게 투자 자산을 10억 이상 굴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세 살면서 그러진 않거든요. 네. 월세는 살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월세는 살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뭐, 그리고 뭐, 그런데, 투자 자산만 10억 굴린다. 이러면 비정상이거든요. 근데, 보통 10억 정도의 자산을 굴린다. 이렇게 투자 자산을 굴린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배경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6, 70억 이상, 100억 이상의 자산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왜냐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이상 투자하려면 부동산도 좀 해야 되고 뭣도 좀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기 때문에 10억 이상 갖고 계시려면 그래도 최소 50억 이상 그 정도 자산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통장에 10억을 가지고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뭘 샀냐 보니까 삼성전자 매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대요. 가장 많이 샀대. 그리고 LG에너지전 이게 두 번째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말이에요. 이 고액 자산가들이 이걸 이렇게 사들였다라는 부분들인데
리드도 별 수 없구나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온 모습이어서 그런 모습이지만 잘 생각해봐요.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그다지 큰 수익을 보기는 큰 수익이 나기는 어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면 아이 뭐 10억 자산가들도 뭐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 매수 포인트를 가지고서 총합해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매수한 종목인데 얘네들이 지금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1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지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증권사도 A라고 나왔어요. A 대형 증권사. 이거 지금 소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어느 정도, 이 수치에 조금 이제 입각한 그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이름도 안 밝혀줬죠? 그 다음에, 기간별로 1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몇 월에 가장 많이 샀는지, 만약에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20% 넘게 올려버렸다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월 달에 사가지고, 왕창 사가지고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했는데, 어느 때 가장 많이 집중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이 그냥,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샀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기사가 애매하죠. 예, 그 뒤로 넘어가 보면, 또 뭘 샀냐 봅시다. SK 하이닉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네이버, 이노텍, LNF 등등 이런 것도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SDI와 포스코 케미칼은 수익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부터 11월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인데 그러니까 매수를 어디서 샀냐 이거지. 네. 매수를 어떻게 했느냐, 매수를 어느 시점에 들어갔냐,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저 위에서 사가지고 와장창 물린 거냐, 아니면 얘네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바닥에서 산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뭐 따로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아낼 수가 없죠. 뭐 그 증권사 안에 이 내부 단말기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뭘 샀어요. 이렇게 일별로 월별로 딱 정리되어 있으면 전망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아쉽게도 우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력의 차이가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지. 몇 월에 집중했다든지 이거 좀 아까운 뉴스예요. 근데 뭐 매매를 그렇게 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뉴스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산 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산 건데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걸 해드린 거고요. 자,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매수 상위 1위는 테슬라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언제 샀냐? 지금 샀냐? 아니면 1월달에. 근데 테슬라는 언제 사서도 물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뭐 안 물린 종목이 없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QQQ, ETF 쪽에 많이들 들어가 있죠. 배당, 레버리지 들어가 있는 거, 이쪽에 많이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일반 서학개미들이 움직이는 거하고는 다른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서학개미들 대응하는 부분과 같은 내용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해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게 10억 이상 투자 자금이 있다고 해서 아까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자산이 있어서 한 50억 정도는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빚을 그렇게 많이 낸 거라면 그러면 좀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고민이 될 수 있죠. 뭐,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대출받고, 뭐, 뻥튀기 시키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10억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 뭐, 신용받고 막 그렇게 되면요. 걔네들이 그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뭐 여기에는 지금 이 뉴스에는 그냥 뭐 10억 이상 자산가들이 뭘 샀다라고 되어 있지만 함정이 조금 많이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판단이 드니까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그런 종목들을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여 왔다. 그런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이닉스 4천억 원 넘게 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 단위의 매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조 200억어치 샀대요. 1조 원 샀다. 1조 원을 샀다. 이 고액 자산가들이 1조 원어치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 자산가들 말고 다른 개인들이 또 사는 부분들은 또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산 것 같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뭐 중요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이 매파 발언 때문에 맨날 나온 얘기고요. 뭐 파월이 얘기하는 거 뭐 이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뉴스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좀 얄밉긴 하고 아쉽긴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휘청거리면서 배당을 줄 수 있는 실탄이 없다. 삼성전자 네. 특별 배당을 못 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쁜 소식 같잖아요. 네. 삼성전자 현금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배당을 주는 이 현금에 대해서도 기본 배당은 줍니다. 약속한 기본 배당을 계속 줄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특별 배당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짜 주냐 안 주냐 그거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특별 배당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상속세 재원을 다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0억 이상의 부자들이 매수한 종목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그냥 뭐 이거 그냥 그대로 따지고 보면은 10억 이상 부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해가지고 그냥 순위 매겨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뭐 SDI, 뭐 등등등등등등,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10억 이상 부자들이라는 제목을 왜 달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약간 픽션 같아요. 네, 픽션, 네, 약간 소설 같아요. 왜냐면 A 대형 증권사 어딘지 말 안 했어. 그 다음에 1월부터 11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매매를 했는지 이런 것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위에가 소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제목이 10억 이상 부자들이 이런 종목 샀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너무 날카로웠나요?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네. 아무튼 근데 내용 자체가 별게 없어요. 그죠? 네. 아무튼 네. 개인들이 그게 많이 샀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싸워서 얻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라면 시장과 싸워서 남는 것이라고는 아주 비싼 대가뿐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했을 것이다. 네. 시장과 싸워서 남는 거 원래 없어요. 그죠? 네. 시장과 싸워서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1 더하기 1은 5야. 그러면 5라고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것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언론이죠. 언론이니까, 언론, 그런 것들에 좀 놀아나지 않도록 좀 이제 중심을 좀 잘 잡고 가시면 되겠고, 어쨌든, 네. 시장의 흐름에 그대로 잘 맞춰서 진행들 하시면 되겠고, 너무 또 이제 극단적으로 너무 좋아, 너무 나빠 이렇게 가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되 흐름을 잘 타고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오늘 그 세 번째 뉴스에 힘입어서 앞에 그 썸네일을 부자들이 매수한 종목 해가지고 내가 한번 붙여봤어. 자, 조회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아침부터 기분 좋게 출발하세요. 미국 시장 내렸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들 투자하시고 느긋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